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조선 왕조의 건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로 고려시대 때의 문화와 그 다음에 사상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고려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조선시대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조선시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잘 따라와 주시고, 학습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 같이 감안하면서 그러면서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 말기 때쯤에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는 같이 손을 잡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신진사대부들의 급진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흥무인과 같이 손을 잡아서 조선을 건국하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바로 온건파 사대부들이죠. 이들은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꿈꿨었던, 그리고 이성계의 오른팔이었었던 정도전이 꿈꿨었던 바로 성리학에 입각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었던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태조에서부터 성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했었습니다. 새로운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1페이지, 그리고 교과서는 108, 10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나라 조선에서 1번 조선의 건국에서부터 4번 경국대전의 편찬회까지 첫 번째 별표 1개입니다. 이건 이미 했으니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신흥무인 세력,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바로 정도전, 그리고 관근, 조준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조선을 건국했었습니다. 그 단계는 1단계로서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전법을 시행했다는 점이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제거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정몽주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정몽주를 제거하게 되자 최종적으로는 동그라미 4번 조선 건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이 뭐겠습니까? 바로 급진파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통치 이념으로 생각했었던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급진파 사대부들의 거두격에 해당됐던 사람이 바로 이 정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조선 왕조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태조 이성계는 그냥 말 그대로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얼굴마담이에요. 그리고 실제 조선 왕조를 이루었던 것은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이성계를 앞장세워서 조선의 국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 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들의 통치 이념은 성리학입니다.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통치 이념 빈칸에 적겠습니다. 성리학. 이 성리학은 유교적 이상정치 목표. 자, 여러분들, 유교적 이상정치를 목표로 삼았던 이 성리학,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일까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바로 태조 이성계 때는 이른바 정도전이 이성계를 앞장세워서 바로 성리학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신진사대부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왕만 잘 만들면 그 왕이 통치한 국가는 정말 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역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속아봤잖아요. 바로 왕이 한 명 잘못 세워지면은 엄청나게 세상이 혼탁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왕을 별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아무리 왕이 물론 왕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만약에 뛰어난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국가의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왕에게는 이른바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즉, 왕이
덕을 키워서, 힘이 아니라 덕을 키워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덕에 감화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 세상을 착하게 만들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리학자들의, 즉 신진사대부들의 목적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왕은 열심히 스스로 수양하고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을 바로 재상으로 뽑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태조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바로 정도전이 사실상 재상이었었으니까 이 정도전은 바로 신하들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결정권 같은 것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에 있는 신하들이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할 것들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결정사항 같은 것을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관료 행정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던 고위급에 해당되는 신하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바로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도출해 가지고서 결정사항을 결정하죠. 근데 결정사항을 결정하지만 웬만한 것은 다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장 현명한 그런 신하들의 최고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재상이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몇 개에 대해서만 왕에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재상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많고 결정권이 많은 자에게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시대 때 이 재상 중심의 통치에서는 국왕이 결정하는 거리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재상이 결정하는 것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재상이 훨씬 더 많았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정도전이 꿈꿨었던 세상은 바로 재상 중심 정치, 즉 신하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꿈을 꿨던 것입니다. 이른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적혔습니다. 별표 2개. 태조,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서 동그라미 1번 재상 중심 정치를 취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국왕의 자질이 항상 뛰어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상의 역할을 강조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전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이 정도까지밖에 차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전시과 제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 전시과는 기본적으로 관직을 그만두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고위급 관료들이 국가에게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관료들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이 전시과를 국가에게 내놓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자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 곳에다가 바로 관리에게 전시가를 주는 용도로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냐, 바로 이 고려의 전체 토지의 거의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고려의 신하들, 그 중에서 특히 고려 말에 이제 권문세족이니까 권문세족이 다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도 땅이 모자라니까 바로 땅을 2중으로 수조권을 주고 3중으로 수조권 주고 많으면 7, 8중으로 수조권을 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 정부는 당시에 지방에서부터 세금 자체를 아예 거의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자,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조선정부이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이른바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말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원칙은 그것이었어요. 정도전이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에 의하면 계구수전,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바로 모두 다 이 토지를 그냥 골고 나눠주자.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토지를 싹 다 뺏은 다음에 사람들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자. 이것이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대로 이것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거의 뭐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됐었느냐, 바로 여기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국가가 일단 다 뺐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바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료들에게 바로 수조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전법입니다. 고려 말에 처음 시행했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 태조 때에 바로 이 과전법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시 이것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전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통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다 세금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의 힘이 강화가 되겠죠. 왜? 세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국가의 힘이 그만큼 강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는 어디다가 그 힘을 쓸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문의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벌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의 그런 조선의 융성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는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바로 이 태조 때에 한양 천도를 실시했다 볼 수 있겠죠.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가지고서 바로 이 함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5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국가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의 도움을 실제로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지게 되죠. 이때 당시에 태조 이성계의 장남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나머지 모든 자식들은 바로 태조 이성계를 도와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할 명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태조 이성계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었대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이 태조 이성계는 바로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이 있었었죠.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부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였었던 장본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방원이 생각했을 때 왜 첫 번째 부인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부인의 자식들 중에서 왕위 계승자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었고, 조선 왕조를 세운 데 있어서도 그 막내 아들과 그 위에 있는 아들도 그다지 많은 도움을 전혀 준 것이 없었었는데 자기네들은 냅두고서 왜 아무런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커다란 공로를 전혀 세우지 않았었던, 왜 배다른 막내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성계는 이러한 반발하는 그런 왕자들과 공신들의 그런 힘을 좀 꺾기 위해서 이른바 사병을 혁파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병 자체가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왕족들도 전부 다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인데, 이런 사병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 이것은 왕족의 힘을 확 꺾겠다는 얘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방원은 거기에 반발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바로 태조 이성계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막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인정했었던 정도전부터 먼저 잡아 죽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세자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많은 신하들을 죽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외치게 되죠. 바로 그 세자는 자기가 죽였다고. 고자 이때 당시에 이성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에 빠진 나머지 바로 자기의 왕위를 두 번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정종입니다. 바로 1차 왕자의 난이 태조 때 있었었죠. 하지만 정종은 고륙상쟁을 벌였었던 땅이 바로 이 한양 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바로 옛날 개성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 이번에는 바로 이방원의 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방원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정종은 이성계의 두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었으나 당시의 조정의 상당수를 사실상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방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정종은 자기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세자의 자리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잘못하면 자기 아들도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왕위를 계승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방원을 자기의 세자로 삼습니다. 근데 세자가 아니죠. 세자는 아들이니까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을 세제로 삼습니다. 세제로 삼고 다음 대 왕위 후보자로서 딱 선정을 해놨었죠. 그런데 바로 이방원의 형 중에 한 명이 이방원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이른바 제2차 왕자의 난. 이 벌어지게 되면서 2차 왕자의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이방원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방원은 바로 명실상부 조선에서 정종의 뒤를 이을 강력한 왕세제로서 인정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더 이상 왕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정종은 드디어 자신의 왕위를 자기의 동생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조선의 3대 임금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태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별표 1개 반, 태종, 동그라미 1번. 1차, 2차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의정부 6조 체제가 만들어진 상황이었었어요. 의정부와 그다음에 그 밑에는 6조가 있는 형태입니다. 의정부는 옛날 고려시대 때 이성 6부제가 있었었죠. 그 이성이 합쳐진 건 모습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당시에 그 하부 실무 구조를 담당하는 관청으로서는 이병, 호형, 예공이라고 하는 순서의 관청이 순서대로 있었었죠. 이것을 당나라 방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바로 이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부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은 이것은 황제 국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나라가 딴질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절묘하게 이름을 조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의 방식은 여러분들 6조 6개의 그런 실무 관청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을 의정부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에 있는 재상이 이것을 대략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처리하기 힘든 몇 가지만 왕에게 바로 처리하는 것을 결정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의정부의 권한이 되게 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의정부에는 바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있었었죠. 바로 이런 삼정승이 바로 가장 힘이 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권이 강화되는 건지 아니면 신권이 강화되는 건지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신권이 강화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것을 도무지 못 보겠다고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호, 예, 병, 형, 공조에 명령을 냅니다. 너희들은 다음부터 너희들이 처리할 문제를 의정부에게 얘기하지 말고 전부 다 직접적으로 왕에게 보고도 하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조에서 올려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결정사항 같은 것을 왕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큼 결정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즉 6조가 직접적으로 왕에게 장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바로 왕의 권한이 강해지게 되니까. 다만 왕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모를 때가 있을 때는 바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서 관직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었던 국가의 최고 관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정부에 모신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왕이 물어봐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보시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서 의견을 내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6조 직계제라고 얘기를 해요. 6조가 직접적으로 왕에게 장계를 올리기 때문에 6조 직계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종 때에 바로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적겠습니다. 바로 6조 직계제. 국왕이 직접 빈칸 적겠습니다. 6조. 6조를 통해 국가의 업무들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왕이 결정할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왕권 강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종의 입장에서는 제2의 태종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태종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가장 큰 힘의 기반은 뭐였냐면 사병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사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도 쫓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병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바로 다른 경쟁자를 견제했기 때문에 바로 사병을 철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병 철폐. 자, 사병을 철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사병 혁파, 철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빈칸에 적혔습니다.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요. 즉,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의 학습지 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 호패가 보입니다. 자, 바로 그 호패가 보이는데 그 호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성인 남자들에게 전부 다 일종의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출생 연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하고 뭐 호패 제작 연도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바로 호패의 색깔도 바꾸기도 하고요. 재질 같은 걸 바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그 사람의 용모적인 특징 같은 것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호패를 딱 만듭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신분증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만 이것을 호패를 발행했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인 남자가 보통 힘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군대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바로 국가가 세금 걷어갈 때의 자료로서 호패를 나눠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혹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때 당시에 그렇게 간첩들이 많았었어요.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외구가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가끔가다 그들이 간첩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탐지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호패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다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의 호패법. 조세와 군역, 부가 목적으로 이것을 실시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번째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종은 정말 자기 다음 때 왕은 정말 최고의 태평성대가 구가되기를 원했어요. 세종대왕이 뛰어나가지고서 조선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종대왕 때의 태평성대를 태종 때부터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종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다음 때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제대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태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은 세자로 있으면서도 바로 행실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양녕대군이 이때 당시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에게 사실상 왕위를 양보했다고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양녕대군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행을 많이 저지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태종의 눈밖에 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세자의 자리를 태종은 양녕대군에서 충녕대군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녕대군을 다음 때 왕위 후보자로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냐면 바로 이제 자신의 부인의 처갓집 있죠. 처갓집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왜냐? 그렇게 죽이게 됨으로써 왕권에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외척 세력들을 최대한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게 됐었냐면 이번에는 세종대왕의 처갓집,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비의 집안마저도 사실상 거의 멸문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종대왕의 왕비의 가문이 감히 바로 외척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됐었던 이때 당시 태종은 바로 어떻게 했었냐면 자기가 죽기 몇 년 전쯤에 바로 세종대왕에게 예전에 상왕이 있었던 제도 시스템으로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종이 왕위를 바로 태종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정종은 상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었어요. 이성계도 자기가 죽으면서 왕위를 두 번째 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자기도 스스로 그냥 왕위를 물러난 겁니다. 물러나서 정종에게 줬던 겁니다. 상왕이 됐고 그 다음에 태종이 왕이 됐을 때는 이때 당시에 정종은 상왕이었는데 이성계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의 경우에는 태상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상왕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물러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세자에게 까불 수 있는 공신 세력이라든가 이런 놈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리고서 군사 쪽과 관련된 그런 업무 같은 것을 자기가 주로 갖고서 나머지 권력들은 전부 다 세종대왕에 주면서 사실상 막후 정치 같은 것을 실시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오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망을 받았던 세종대왕 정말 최고의 바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왜 유명한 왕인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유명했던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긴 했었지만 성리학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글쎄요, 굳이 순화시켜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예의를 다 알게 함으로써 정말 착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3, 4일 동안 굶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쌀을 발견했어요. 쌀을 발견했는데 옆에 5, 6일 동안 굶은 그런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식을 먹일 쌀을 바로 5, 6일 동안 굶었었던 할머니에게 드리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식을 줘야죠. 자, 결과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의를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백성들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항, 특히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민생입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시대 때 사람들이 파악했을 때에 민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탐과는 오리 같은 것을 많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성들 대부분 사람들의 바로 생활이 농업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바로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세종대왕은 바로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아버지의 입김이 너무 셌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 연구기관으로서 집현전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 관청을 만듭니다. 집현전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 다 불러 모으죠. 그 다음에 성리학도 연구시키지만 거기다 플러스 백성들의 삶을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끝도 없이 파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먼저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먼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집현전을 설치하죠. 자, 집현전을 설치하고 이 집현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찾다 보니까는 농업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왕의 집현전 안에서 신하들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왕의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서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감히 반대할 신하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왕은 기분은 좋겠지만 진정한 백성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을 내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있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집현전에서 이 세종은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 경연은 형식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성리학의 그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 가지고서 바로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바로 어린 왕들을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이 경연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때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사들은 계급장 사실상 떼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경연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세종대왕은 온몸으로 실제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뭘 하게 됐냐면,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백성들의 생활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첫 번째, 세종대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백성들의 삶이 전부 다 농업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바로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농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해당되는 지역에 바로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면 비가 얼마나 오는가, 그 다음에 산지 같은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 시간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이런 환경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죠. 때문에 전국에서 비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세종대왕은 당시에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 중에 한 명이었었죠. 바로 노비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관리로까지 승진했었던 바로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치구기를 만들게 합니다. 알다시피 치구기. 자, 치구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1년 동안에 매일같이 바로 비가 오는 양을 전부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치구기를 전국에 다 나눠준 다음에 전국 각도에서 바로 이 치구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다 파악을 합니다.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뭘 하게 되냐면은 각 지역에 가장 알맞는 농사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때 당시에 바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농부들한테 물어봐가지고서 그래서 가장 농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농법을 물어봅니다.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중복된 것은 빼버리고 특이한 것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선 이런 농사가 가장 잘 된다더라,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선 이런 식의 농법을 사용한다더라 와 같은 여러 가지 농사법을 전부 다 일괄 집대성해서 만든 그런 농서, 바로 농사직설, 썰과 같은 그런 농서 같은 것을 실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뿌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이른바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소개를 시켜주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바로 벼를 거두는지, 그 다음에 언제 잡초 같은 걸 제거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날짜별로. 그런데 그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갖다 썼던 달력은 중국의 달력을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중국의 달력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 딱 적용을 해봤더니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백성들이 중국 쪽에 그런 달력에 입각하면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농사를 지내는 것이 제일 맞겠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시차만큼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세종대왕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날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날짜, 달력을 만드는 권한은 황제국만 하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세종대왕은 바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국 몰래 바로 이슬람의 달력을 만드는 기술이 원나라에게 전파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원나라에 전파됐었던 달력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딱 걸맞는 그런 형태의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달력이 바로 뭐냐면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도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정책을 하면 뭐합니까? 개혁정책을 해도 백성들이 바로 이런 농법이 가장 좋은 거니까 이런 대로 시행을 하세요 라고 딱 얘기해도 쓰여져 있는 명령문 자체가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도리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세종대왕은 말년에 가서는 사실상 백성들이 국가의 시책 같은 것을 항상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집현자 학사들조차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자기 스스로 말년에 가서는 국정도 사실상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해요. 바로 자기의 그런 업무 같은 것을 자기 아들이었었던 나중에 문종이 되는 바로 자기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실제적인 업무 시스템도요. 당시에 6조 직계제였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2조하고 그 다음에 병조와 관련된 업무는 직접적으로 보고하게 했었지만 나머지 4개의 관청들의 그런 업무들의 경우에는 의정부가 알아서 처결하도록 하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바로 의정부 서사제를 이때 당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바로 열심히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었죠. 명실상부 이때 당시 세종대왕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날들을 정말 다 싹 다 익힙니다. 그리고 음운, 성운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파악을 해요.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과정에서 바로 사람의 입속의 모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형태의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음이죠. 이른바 훈민정음의 시작을 볼 수 있겠죠. 훈민정음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으니 실제적으로 그 원리를 깨달았던 모든 백성들은 이것에 따라서 사실상 딴 건 몰라도 그 글자를 읽을 수는 있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글자의 혁명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훈민정음은 나중에 바로 훈민정음을 잘 알지 못했었던 일본인이라든가 뭐 여진족의 그런 간첩들을 파악하는 데서도 사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도 합니다. 훈민정음이 나중에 좀 차별을 받긴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치에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초기 당시 때는 사실 이것은 태종의 그런 뭐라고 할까 업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 세종대왕 때는 세종대왕 거의 초년 때쯤에 북방에 있는 여진족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왜구를 열심히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북쪽으로 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최윤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이 지역에다가 4개의 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바로 북방의 호랑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사람, 바로 김종서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육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을 귀화시키거나 혹은 다 내쫓아버리게 됨으로써 이 지역을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영토로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왜구의 경우에도 당시에 왜구가 여기 있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때문에 세종대왕 때긴 하지만은 태종이 살아있었을 때 태종의 명령으로 이종무가 바로 조선 군대를 25,000명 정도? 그 정도의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여기 대마도를 치게 했었었는데 물론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승리를 했는데 몇 번은 또 이제 대마도 안에서 패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은 이때 당시에 나중에 설명 또 하겠지만 대마도의 도주를 좀 구슬립니다. 구슬려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조선에 항구를 3개를 개항해서 대마도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쌀 같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마도의 도주의 도장을 받은 사람만 바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바로 대마도의 도주는 대마도의 섬의 주인입니다. 바로 왜구가 대마도를 이용해서 조선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때 당시에 하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대마도 도주는 항복과 동시에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조선과의 그런 무역을 완전하게 확정을 한 다음에 바로
그걸 통해서 조선에게 나름대로 귀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대마도의 섬의 주인의 가문들을 족보를 조선 왕조에서 실제로 관리를 하기도 했었던 측면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대마도를 정벌을 했었었죠. 자, 사군 최윤덕, 육진 김종서,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 이종무, 이렇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세종대왕 잘 살고 계셨었지만 문제는 뭐냐? 고기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몸집이 좀 많이 크셨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뇨병이 걸리셨고 끄트머리 가서는 나중에 거의 눈까지도 되게 희미하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종대왕 후반부의 국정은 사실상 세종대왕이라기보다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었던 나중에 문종이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조선 왕조를 사실상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종대왕이 돌아가십니다. 자, 돌아가시게 되자 문종은 오랫동안 대리청정을 하고 있다가 왕 대신에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왕이 된 거죠.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국정에 전력을 다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문종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자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거예요. 10살 안팎 정도? 이 정도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살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왕이 무슨 놈의 통치를 해요. 때문에 문종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 단종을 바로 보호해달라고 여러 명의 신하들에게 바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크게 요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북방 육진을 개척했었던 그 김종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10살짜리에 해당하는 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을 리는 만무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대신 국정을 사실상 통치를 해나가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령을 받아들였었던 신하들은 왕의 유언에 따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단종을 도와줬죠.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줬었다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줬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단종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국가를 통치할 때 왕이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들은 전부 다가 의정부 서서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6조에 있었던 모든 그런 업무들은 사실상 의정부가 다 처리해요. 그리고 일부 중요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단종이 이때 당시에 결정을 하게 하는데 근데 거기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 중에서 의정부 대신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왕께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의정부에 있는 대신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 대안에다가 노란색 표를 붙여가지고서 단종에게 올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노란색 표를 붙인 그거를 단종이 결정하라 이런 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그다지 사심 있는 역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종친의 입장에서는 왕의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왕의 결정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왕권이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단종의 바로 삼촌에 해당됐었던 수양대군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명회와 문종의 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 편을 들었었던 바로 신숙주와 같이 손을 잡고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계유년에 일어났었던 난리라고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계유정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세조가 집권을 합니다. 집권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자신의 야욕을 제대로 드러내죠. 바로 세조는 자신이 영의정을 역임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최종적으로 단종에게 압박을 가해서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조라고 하는 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조라는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삼촌이 결과적으로 조카의 왕위를 뺏어가지고서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해가지고서 당시에 관직을 갖고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이것은 더러운 걸 못 보겠다고 하면서 지방에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당시 조선에서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전법은요,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국가에게 직접 세금을 내는 제도가 바로 이 과전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경기도 지역은 바로 일반 관리들에게 수조권으로 지급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게 국가를 처음 세우다 보니까 공로를 세웠던 대신들에겐 나름대로 무슨 혜택 같은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취지는 그거였었어요. 신하들이 관직을 갖고 있을 때는 과전을 갖고 있다가 수조권을 주는 이 과전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관직에서 나오면은 그 관직을 국가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초창기 과전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신하가 죽을 때 바로 국가에게 반납하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반납할 정도로 그 토지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처음에 순순하게 바로 그 토지를 국가에게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서 반납을 하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물려주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자기의 권력도 있는데 어떤 국가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세종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지역에 나눠줘야 되는 과전이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확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애매해가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다가 세월이 세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조 때에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세조 보기 싫다고 지방을 낙향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좋겠습니까? 귀심하겠습니까? 당연히 귀심하겠죠. 그러니까 세조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때 당시에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할 겸,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조가 싫다고 지방에 내려간 관리들도 기존의 과전법에 의거하면 죽을 때까지 그 과전에서 나오는 수입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결과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세조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에게 세조가 월급을 줘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세조는 바로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주는 제도로 이 과전법을 바꿉니다. 이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직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직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때 당시에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문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고 유언을 받았었던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뭐 박팽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삼문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일부 무신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이 죽음으로써 이제 충의를 지켰었던 신하들이다라고 해서 사육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노량진에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노량진에 역에서 딱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노량진 역 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육신묘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거기 가서 한번 참배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자 이때 당시에 세조는 바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상황으로 올렸었던 이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지게 되자 이것 때문에 이 노산군을 이제 일반 평민으로 강등시켰다가 나중에 아예 유해를 보낸 다음에 자살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자,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비인간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하들하고 경연에서 맞짱 뜰 수 있겠어요? 성리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리와 그 다음에 명분, 그 다음에 충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주제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왕이 신하들과 1대1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었냐면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이 집현전을요 이때 당시에 폐지를 시켜요.
집현전이 폐지됐으니까 경연도 같이 폐지가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북방의 호랑이가 바로 김종서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김종서가 세조한테 죽임을 당했었잖아요. 이때 당시 함경도 지역에는 김종서의 수하 중에 한 명이었던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김종서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로 열받아서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결과적으로 세조는 이것을 간신히 진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이게 됐었냐면, 이미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을 장악을 하면서 이 지역을 완전하게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여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했었냐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북쪽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3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었어요. 백성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뭐 땅을 공짜로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다스리는 고을 원님 자리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치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조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다가도 직접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자 이거에 반발해가지고서 이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하필이면 여기 지역이 조선 최강의 군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세조는 나머지 6개의 도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그래서 이들과 싸움을 벌였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진압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시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 바로 뭐 이징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시의 난을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세금제도가 바로 뭐냐면, 옛날서부터 있었던 당나라 시대 때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는 제도인 조용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조용조 제도.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조는 토지세죠. 원래 용은 노동력입니다. 근데 나머지 조는 바로 특산품세입니다. 특산품을 걷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노동력을 대신해서, 노동력은 사실상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요거 대신에 군대를 가는 것을 중요한 노동력을 보는 경향이 되게 커지게 됐었어요.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군역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 대신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세와 군역과 특산품을 걷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품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군대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200만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잡아봅시다. 2분의 1은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정도가 남자다. 근데 그 중에서 다 군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6세서부터 60세 이하에 해당되는 남자들만 전부 다 군대 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 100만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 16세에서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 가야 됩니까? 다 군대 가면 좋죠. 그럼 조선의 군대는 무려 5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들 군대 전부 다가, 여러분들 다 군대 가면 그 군대가 먹을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구합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했던 사람들인데, 이 결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남편이 다 군대 가 있으면 집안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여자 혼자서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군대를 갈 사람들을 구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 실제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굴 군대를 가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서 세조는 좀 더 명확하게 바로 군대 갈 사람들을 정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입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하나의 조로 묶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조로 묶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직접적인 화폐는 사실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로 현물을 직접적으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현물처럼 사용하는 화폐로 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쌀이라든가 아니면은 옷감이었거든요. 면으로 만든 옷감, 면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A가 군대를 가면 그러면 A 집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B와 C는 군대 가는 것 대신에 A에다가 바로 A가 군대 가는 것만큼 못 먹고서 살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족분을 B와 C가 대신 채워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C가 군대 가면 A와 B가 C를 도와주고요. B가 군대를 가면 A와 C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결과를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은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나지 않아서 좋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바로 백성들이 그렇게 파탄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때 세금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되면서 국가의 입장에서도 딱히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을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제도의 이름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보법제라고 합니다. 이 보법제라고 하는 제도를 이때 당시에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바로 태, 정, 태, 세, 문, 단, 세. 그 다음에 예종이 잠깐 왕이 되었다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성종이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성종은 꿈이 있어요. 이 꿈은 뭐냐면 제2의 세종대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태조 때부터 세조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차지했었던 급진파 사대부들의 후예들, 이들이 계속해서 여러 개의 정변을 통해서 공로를 세우면서 국가의 공로가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신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종은 이제 막 왕이 된 상태에서 저들의 그런 견제 같은 것을, 왕권에 대한 견제 같은 것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성종 입장에서는 그들이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성종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었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지방으로 내려갔던 그런 이 옹건파 사대부들 있죠? 이 옹건파 사대부들의 후예들이 살인파라고 불렸었는데, 이 살인파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 바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언관직에다가 임명을 합니다. 3사의 언관직이라고 하는 자리에다 임명을 하고,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열심히 바로 이 훈구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훈구파를 좀 견제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무조건 또 살인파의 편만 들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양쪽에서의 균형을 이끌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성종은 바로 조선시대 이후 바로 조선의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옛날 세종대왕이 했었던 것처럼 세종대왕이 거의 대부분의 정치들은 이 집현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성종도 이 집현전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선조였었던 세조가 바로 집현전을 폐지했잖아요. 집현전을 또한 부활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선조였던 세조를 욕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집현전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른바 홍문관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과 정말 계급장 떼고서 논쟁을 벌이게 만드는, 이른바 국정과 관련돼서 논쟁을 벌이게 만드는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급장 떼고서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진짜 계급장 떼고서 논쟁을 벌였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신하들과 왕이 되게 대차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대략적인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대략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통치 시스템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사실 세조는 말년에, 글쎄요, 권선징악이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진짜 벌 받아요. 아마도 세조는 말년 때쯤에 자꾸 긁는 병에 걸렸다고 해요. 세조는 조선 왕조를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국대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병 때문에 이것을 완성까지는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헌법이 세조 때 만들기 시작은 했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수정을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바로 성종 때 가서 그 법전 자체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국 대전이죠. 조선의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성종이 왜 성종인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시스템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시스템이 경국대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면서 자, 지금부터 빈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1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세종, 동그라미 1번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 그 다음에 관리 인사와 그 다음에 군사 분야는 제외됐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동그라미 3번 경연을 실시했었고, 동그라미 4번 훈민정음 창제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군, 육진. 사군은 누구라고요? 최윤덕. 육진은 누구라고요? 바로 김종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대마도 정벌. 그 다음에 6번째 세조에서는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수양대군. 자, 수양대군이 정변으로 권력을 쟁취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었죠. 자, 동그라미 3번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동그라미 4번 함경도 반란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징옥과 이시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동그라미 5번 직전법, 현직 관료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것은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왕권을 강화했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근데 동그라미 6번 군사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보법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법제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종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통치체제를 완성합니다. 동그라미 2번 홍문관을 설치했었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홍문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경연을 부활시키고, 마지막 동그라미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또한 반포까지 하면서 조선의 시스템이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